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EBS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진원입니다. 우리 이제 2015년 시험을 대비해서 저와 함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간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출제 경향, 그리고 우리 이제 합격을 위한 합격 전략 등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사회복지를 학부와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있으면서 다양한 기관의 전문위원이나 그리고 운영위원이나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에 그 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교재를 집필하고, 그리고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전공에 있어서는 제가 오로지 사회복지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또 사회복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고득점과 합격의 길로 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저와 함께 가면 사회복지학 개론은 고득점, 그리고 100점까지도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우리가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마음가짐이. 근데 그 마음가짐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만사 모든 목적이 다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목적을 정했죠. 이제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겠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합격을 해야겠다. 또는 뭐 보호직의 시험을 보호직 공무원에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목적을 정했으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끝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목적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만사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연단하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이 피해가기를 바라지 말고, 그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첫 번째로 사회복지학 개론의 정통적 구성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이걸 왜 봐야 하냐면은 모든 학문은 공부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면은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자로서 공부할 때 그 순서가 있어요. 공부하는 순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 개론도 공부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뒤죽박죽으로 공부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 지식이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따라서 공부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쌓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의 정통적인 구성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교재가 바로 이렇게 또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강의의 순서가 또 이런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넝쿨식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박 넝쿨을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면 막 다 줄줄줄 따라오듯이 그런 넝쿨식 이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의 정통적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학 개론은요,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입니다. 사회복지의 이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사회복지의 기초를 공부하게 돼요. 사회복지의 기초. 그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복지의 분야론입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이에요. 정확한 방법.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사회복지의 이해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의 이해는 일반론과 그리고 발달사,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의 이론과 사상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우선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사회복지학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니까 자, 일반론에서는 사회복지가 어떤 개념이냐? 그 개념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개념에서 어휘적 개념 또는 사회복지 대상을 중심으로 한 개념, 협의적 사회복지, 그리고 광의적 사회복지, 그리고 율렌스키와 르보의 기능이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과 같은 학자는 이제 이념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바로 애외주의 그리고 보편주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사회복지를 맨 처음에 공부하는 거니까 개념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개념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회복지 조직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한계 기준을 여기서 공부합니다. 한계 기준을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제도로서 사회 제도로서 사회복지가 어떤 것이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회복지의 기능에 대해서 또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의 유사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안전망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를 해요. 지금 일반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무조건.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 이제 일반론에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개념이 어떻게 시대상 어떻게 변하는가 이 개념 변화에 대해서도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로마니신이 말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론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알아야지 제대로 알 수 있겠죠. 역사. 그죠? 그래서 그 발달사를 여기서 공부를 해요. 발달사. 자, 사회복지의 발달사는 사회복지는 크게 시대 구분을 할 때 빈민법 이전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빈민법 단계가 와야지 이제 사회복지 시작으로 보거든요. 빈민법 시대. 자, 우리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부터 시작해서 1834년에 개정구빈법까지가 바로 빈민법 단계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빈민법 시대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민간활동 단계입니다. 민간활동 단계예요. 민간활동 단계. 여기서 이제 민간활동 단계에 구빈행정의 공백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민간활동기에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COS, 하나는 SHM, 즉 자선조직과 인보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조사, 찰스 부스와 시몬 라운트와 같은 학자들이 바로 이제 이 민간활동기에 사회조사를 해서 빈곤을 재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독일에서 바로 이제 사회보험을 사회보험을 만들었는데 이 사회보험 시대로 들어오게 되죠. 자, 1883년, 1884년, 1889년에 이 사회보험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론, 음모이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 다음에 복지국가 시대로 들어와요. 복지국가 시대. 자, 이 복지국가 시대는 또 세분합니다. 복지국가 시대를 또 세분해요. 복지국가 시대는 확립기, 복지국가의 확립기,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팽창기,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위기기, 그 다음에 복지국가 재편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여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요. 그게 이제 또 여기서 이 빈민법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공부조입니다. 국가가 한 거거든요. 국가가 한 거.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보험 있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릴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까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고 보세요. 한번. 집어넣는데 여기다가요. 선을 하나 긋습니다. 누가? 전문가들이. 무슨 선을 그었죠? 최저생계비를 그어요. 최저생계비. 이 최저생계비는 바로 빈곤선입니다. 빈곤선. 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공부조 대상자고요. 공공부조.
그 다음에 이제 빈곤선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보험 대상자들, 사회보험. 즉, 제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의 커다란 축이에요. 양대 축. 사회복지 정책의 커다란 축은 바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공부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이 등장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하고 있는, 공공부조와 이제 사회보험을 조합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사회보장제도나, 그 다음에 이제 베버리지. 그죠? 1942년에 베버리지. 이게 이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사회복지,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달사에서 공부를 합니다. 발달사에서. 자. 그 다음에 이론과 사상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사회복지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론 우선 보겠습니다. 이론은 뭐냐면은 우선은 첫 번째는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을 공부합니다.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을 공부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y는 fx라고 하는 함수 관계에서 없었던 사회복지 제도가, 없었던 사회복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왜? 바로 x, 즉 설명 변수, 원인 변수를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이에요. 여기서는 사회 양심론, 사회 음모 이론, 시민권론, 산업화 이론, 그죠? 또는 사회 정의론, 테크놀로지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책기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사회 양심론, 음모 이론, 그다음에 산업화 이론, 시민권론, 이 네 가지가 이제 시험에 집중돼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제도 발달 이론은 이제 아까 지금 설명한 체제 내부적 논리였고, 일 국가에서 그 요소를 찾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확산 이론, 진영 모순론, 그 다음에 종속 이론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확산 이론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를 해요. 이론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이 복지국가 발전 이론입니다. 국가 발전 이론. 이건 뭐냐면은 복지국가 발전 이론은 아까 여기서는 없었던 사회복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걸 그 원인을 알아낸 것이고, 여기는 이제 만들어진 사회복지 제도가 어떻게 팽창해 버렸느냐, 복지국가 황금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등치가 그렇게 커졌느냐, 그죠? 요걸 이제 공부하는 것이 복지국가 발전 이론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독점 자본주의론, 삼인주의론, 조합주의론, 그리고 이제 국가 중심 이론, 이익 집단 정치 이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제 수험서들이 이걸 막 섞어놔요. 섞으면 안 돼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제대로 남기기에도 편한 겁니다. 이걸 막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론 자체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복지국가 유형론이에요. 유형론. 복지국가 유형론. 이건 뭐냐면은, 자, 사회복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왜 그렇게 팽창해버렸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복지국가들이 지금 너무나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국가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현재적인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간 정도 하는 학생, 그리고 못하는 학생, 상중하로 나눠보면은 왜 공부를 잘하는 데는 공부를 잘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수준을 나누게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인데, 자,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삼인주의적 복지국가,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요. 이론 다음에 이제 사상인데요. 사상. 여기서 이제 또 사상을 공부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론이나 사상은 지금 발달사하고 긴밀해요. 발달사하고. 없었던 사회복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복지국가 시대 때 왜 이렇게 팽창했고, 현재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이론으로 살펴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상도 이 흐름과 동일합니다. 발달사의 흐름과. 이 사상은 첫 번째 이제 중상주의를 공부합니다. 중상주의는 빈민법 시대까지를 관통하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빈민법 시대까지를 관통하고 있었던 사상이다. 아셨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풍미했던,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상주의를 공부하게 되고 빈민법 시대를 관통했던, 그 다음에 이제 민간활동기, 물론 이제 빈민법 시대 후기 정도에 해당되는 뭐 개정구민법, 그 이전에 뭐 스페인랜드법, 뭐 등등 공장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시기 중상주의도 이제 영향을 미쳤지만은 바로 이제 자본주의의 시작이니까 자유 방임주의,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해요. 고전적 자유주의. 아셨죠? 예. 요걸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복지국가의 확립기와 팽창기를 이끌었던 사상이 바로 케인즈주의예요. 케인즈주의. 그리고 삼인주의입니다. 요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위기기로 오게 되잖아요. 위기기에 오게 되면은 자유방임주의가 다시 부활하죠. 이들이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보수주의, 이걸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요. 사상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이게 이제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 제3의 길. 제3의 길을 여기서 공부를 해요. 제3의 길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이제 여기죠. 케인즈주의, 삼인주의가 복지국가 확립기라고 했죠. 제가 확립기 또는 이것을 팽창기 때 이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가 제1의 길이에요. 제1의 길. 제1의 길.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는 여기는 이제 제2의 길입니다. 제2의 길. 자, 제1의 길, 이걸 정으로 본다면, 그리고 요거를 이에 반대로 나온 반어로 본다면, 이 둘을 묶어버린 거. 이게 바로 제3의 길이다.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정반합의 원리. 즉, 무슨 말이냐면, 제1의 길과 제2의 길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아무튼 이제 제3의 길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걸 이제, 지금 이해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OT 시간인데 아주 압축적으로 전체를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고 있으시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학 개론은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너무나 좋은 과목이에요. 너무나 좋은 과목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자신감을 제가 반드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만 쭉 따라와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초죠, 기초. 예, 기초. 사회복지의 이제 기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봤었고요,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기초는 인행사와 이제 조사론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인행사를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는 자, 인간 행동.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인간 행동과 그 다음에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죠. 사회환경. 자, 인간과 환경. 이게 뭐냐면은 이걸 바로 듀얼 포커스라고 해요. 듀얼 포커스. 자, 사회복지는 그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살아가는데 그 사회 문제,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인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사회적인 노력이다. 조직적인 노력이다. 체계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두 가지가 바로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이제 중심에는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을 이해할 때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그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까지 둘 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듀얼 포커스입니다. 이중적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중적 관심.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son in Environment, 즉 PIE입니다. 이것이 환경 속의 인간이에요. 환경 속의 인간, 듀얼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인간, 그리고 여기 저울이라고 한다면은요, 환경. 이라면 인간과 환경의 상호 균형을 얘기해요. 균형. 어떤 비행 청소년이 있어요? 그 아이를 이해할 때 그 아이의 성격적인 결함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아이를 둘러싼 가정 환경. 그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둘 다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균형적으로.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중심에 지금 인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 그죠? 자, 인간을 이해할 때 인행사에서 어떻게 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인간을 그 발달 단계로 보게 돼요. 발달 단계.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그 다음에 성격 이론을 여기서 봐요. 성격 이론. 자, 정신분석 이론의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의 스키너, 반두라. 물론 초기 행동주의 이론 학자들이 이제 파블로프, 그리고 왓슨과 레이너, 션다이크 뭐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나오는 학자는 뭐 행동주의 이론은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그렇다고 또 행동주의 이론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 수험가에 보니까 인행사는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셨죠? 보시면 기출문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 보호직 시험에서도 이 성격 이론이 문제가 나왔어요. 아들러가 답이었는데 아무튼 자 이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이론의 피아제, 콜버그, 캐롤, 길리건.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이론의 이제 로저스, 매슬로우. 뭐 이런 학자들 여기서 공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인간에 대한 이해지만 그걸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이론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 그래서 여기서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버탈람피가 제시한 1937년에 제시한 일반 체계 이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브롬펜브레너가 제시한 생태 체계 이론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도 했고 인간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도 했죠. 자, 그죠? 이걸 바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론입니다. 조사론을 공부하는 것은 조사론, 즉 사회복지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사회복지는 어디에 속해요?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속합니다. 사회과학. 자,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 자연과학 방법론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에도 그 방법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과학 방법론인데 이걸 이제 좁혀서 우리가 응용사회과학인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조사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사 방법은 결국 사회과학 방법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회과학을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 문제부터 모든 과학의 시작은 이제 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개념적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쪼갠 다음에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고요. 이 설문지 즉 측정 도구죠. 설문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질문지법도 있고 면접법, 관찰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까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자료 수집에서. 그다음에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처리해야죠. 그다음에 분석하죠.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 작성.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조사론에서. 아셨죠? 예. 자, 조사론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수업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법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적인 걸 공부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해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한 겁니다. 조사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은 뭐냐면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사회복지사가 바로 실천 현장에서 그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법에 관한 내용, 방법론. 자, 우선 사회복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잠깐 여기로 와서 우선 설명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방법론은요. 크게 3대 방법론이 있습니다. 3대 방법론. 자, 과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학부 때 이 3대 방법론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개별 사회 사업, 그 다음에 집단 사회 사업. 자,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 사업. 요게 전통적인 3대 방법론이에요. 자, 개별 사회 사업, 케이스 워크, 그룹 워크,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자, 근데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로 개입하는 겁니다. 1대1의 관계로. 아셨죠? 1대1의 관계로. 개별 사회 사업은 1대1이에요. 1대1. 그 다음에 이거는 집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 대상. 여기는 집단 대상. 자, 여기는 지역 사회 대상. 이게 이제 3대 방법론인데, 지금은 개별 사회 사업과 집단 사회 사업을 묶어가지고, 이걸 이제 실천론에서 공부합니다. 실천론,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으로 이걸 통합방법론으로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대 방법론 요거예요. 3대 방법. 그러니까 이 개별 사회 사업의 현대적인 용어가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사회 사업, 그 다음 가족과 집단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게 3대 방법론입니다. 여기다가 사회복지 행정과 조사, 우리가 기초에서 봤는데 조사론을 추가시키면 5대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제, 정책까지 합치면 이제 방법론이 다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현재적인 편지에서 내용을 한번 봐보면은, 자, 여기로 와서, 자,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복지 실천론은 개별 사회 사업, 옛날에는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요거를. 자, 그다음에 실천 기술. 여기는 이제 개별 사회 사업이 그대로 온 거기 때문에 통합 방법론이 다만 들어간 겁니다. 사례 관리나 통합 방법론들. 그래서 실천론에서는 뭐 이제 실천의 역사 또는 윤리 강령, 사회복지 윤리 강령, 실천의 뭐 목적도 있지만 윤리 강령,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관계론. 1대1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BS택에 칠 때 관계론입니다. 관계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론. 사회복지 과정론을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 사례관리를 공부합니다. 이 사례관리는 이제 통합방법론 중에 하나이죠. 그죠? 통합방법론 중에 하나다. 바로 이제 이걸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자, 기술론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얘기하겠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거니까 사회복지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바로 그것이 이제 과학성과 예술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문성. 그 다음에 기술이니까 실천 기술 모델을 공부합니다. 실천 모델을. 모델을 여기서 공부해요. 정신역동 모델.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위기개입 모델. 물론 이제 과제중심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과 현실 치료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다 공부를 해요. 실천 모델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술론에서 가족을 공부한다는 것과 집단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가족과 집단. 아셨죠? 가족과 집단까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된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복지로 가게 되면은 지역복지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복지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역사회의 뭐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있어서 우리 이제 실천 모델, 역사, 실천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추진 체계.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실천 추진 체계들이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공과 민간으로 공공 추진 체계와 공공 추진 체계와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 체계와 민간 추진 체계로 크게 나누어서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것이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행정론은 사회복지 행정론은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것이 바로 이제 행정론이에요. 방법론 중에서 행정론. 자, 이 조직에 대한 이해. 여기서 이제 조직 이론,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 일반 행정과 다른 특성이나 또는 조직 이론,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의사 결정 또는 뭐 재정 관리, 예산 수립 양식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공부를 해요. 예산 수립 양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 관리 체제, 그 다음에 조직 환경, 조직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행정론에서. 여기서 이제 조직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은, 여기서 이제 정책은 크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이해에서 사회복지 개론의 이해 부분에서 다루었던 발달사나 그 다음에 이론과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책론과 사실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은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이 있어요. 정책 분석.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 내용. 근데 이제 3P인데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 과정 분석, 성과 분석, 이제 산물 분석, 산출 분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산물 분석 중에서 정책 내용 분석이죠, 결국은.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여기 지금 이 정책 분석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정책 내용 분석을 여기서 공부를 해요. 내용 분석. 선택의 차원 4가지를 여기서 공부를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주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급여 자격. 그 다음에 그 급여를 어떤 걸 주느냐, 급여의 종류.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 체계까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제론 있죠. 법제론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복지 법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 법은 이제 헌법이 이제 일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규범이죠. 그 다음에 헌법 다음으로 이제 법률인데 그 법률 가운데 사회복지 법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이죠. 이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복지 전체에 대해서 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을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법의 역사 이런 것들도 여기 다 공부를 하고요.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우리 이제 발달사에서 이해 부분에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거기서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셨죠? 국제법과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서도 여기를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다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방법론까지 맞춰졌죠? 예. 세 번째 아주 굵직한 방법론까지 맞춰졌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법론은 다시 한번 자 마이크로와 그 다음에 메조와 매크로로 나누게 되죠. 요거는 이제 직접 미시적 접근인데 직접 실천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얘 둘이 바로 간접 실천입니다. 실천론과 실천 기술은 마이크로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행정이 매조에 들어가요. 매조. 즉, 이 정책, 우리가 사회복지를 크게 정책과 실천으로 나누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책이고, 정책 제도고, 여기가 이제 실천이거든요. 실천. 그 다음에 여기는 중범이에요. 중범이, 매조는. 그러니까 정책을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행정이죠. 전달 체계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이 매조에 들어가요. 푸개평,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또 매조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제 요거는 이제 정책과 법제는 매크로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럼 지역복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역복지는. 자, 지역복지는 보통 여기 직접 실천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행정은 조직이죠. 여기는 지역사회라고 했죠, 대상이. 자, 조직이 커요, 지역사회가 커요? 당연히 지역사회가 크죠. 따라서 조직인 행정이 매조에 들어가고 이곳을 그냥 양대 축으로 그냥 둘로 나눠버렸을 때에는 마이크로와 매크로로 나눴을 때는 이 매조는 매크로로 들어가거든요. 간접 실천으로. 따라서 조직인 행정도 간접 실천에 들어가면 당연히 조직보다 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거시적 접근이죠. 그죠? 예. 이해되세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방법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분야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분야론인데요. 분야론은 이제 사회보장, 그 다음에 자, 사회보장을 여기서 공부합니다. 사회보장의 이해. 물론 이제 본래 이게 정책론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따로 빼가지고 이제 또 분야론을 다룹니다. 사회보장. 이 사회보장은 크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따라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5대 사회보험을 이제 여기서 법과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공공부조도 5가지 우리 이제 이 공공부조법에 해당되는 이 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아동부터 쭉 장애인,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가족복지, 의료, 정신보건, 사회복지,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교정복지, 산업복지, 재가복지, 자원봉사까지 이 분야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분야론은 이 법제에 아동복지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또는 이제 입양특례법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공부를 해요. 2014년에 입양특례법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노인에서는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뭐 이런 것들 여기 공부하고,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공부를 해요. 가족복지에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법제 내용을 다시 여기서 공부하는 거. 법제. 여기서 이제 법제론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과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만 공부하고 나머지 이제 법들은 다 여기 분야론에서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제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사회보장 뭐 중요하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 노인, 장애인은 중요해요. 학교복지 중요하고, 예. 뭐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별표를 친들 이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기본서를 우리가 나가면은요, 거기에 제가 다 표기를 해놨어요. 이게 언제 나왔는지. 그래서 그거 보면은 언제 나왔는지 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나오는 거구나, 빈출 내용이구나,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논점이구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이 정통적인 구성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순서 공부하는. 그래서 이 방법론을 분야론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방법론을. 알았죠? 방법론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전문적 접근과 그 다음에 정책적 접근을 묶어가지고 분야론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합적 접근. 분야론이 바로 통합적 접근이에요. 아셨죠? 통합적 접근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통적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학습 순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세부 내용들. 자, 두 번째, 이제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뭐 이제 과거 거는 뭐 필요 없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봐야 하는데, 자, 2014년부터 2014년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 출제 경향을. 자, 제가 이제 시험 출제 분포인데요. 이거는 우리 구분한 것처럼 이해, 기초, 방법론, 분야론, 그게 4가지 틀이라고 했죠, 사회복지는. 그래서 이 틀 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이제 2013년에 보직 시험에서 보니까 이해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초에서 1문제, 방법론 12문제, 분야론 5문제.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014년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에서 이해에서 5문제, 기초 1문제,
방법론 8문제, 분야론 6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014년을 한번 볼까요? 2014년 사회복지직이 먼저 시험 봐버렸죠? 예, 3월달 앞당겨서 시험을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직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순서상,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직은 5문제, 1문제, 7문제, 7문제가 나왔고요. 4문제, 3문제, 8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봐보니까 출제 비중이 최하 2문제에서 5문제가 2회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에서 1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방법론에서 7문제에서 12문제까지가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는 5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난이도. 난이도는요. 자, 2013년 7월 보호직 시험에서 상문제는 2문제였습니다. 중문제는 3문제, 하문제는 15문제. 이 하문제는요. 제가 하문제로 분류한 것은 이것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눈 감고도. 알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보는 순간 정답이 팍팍 튀어 올라와야 합니다. 물고기가 막 튀어 오르듯이. 그냥 건져낼 수만 있게끔. 알죠? 그래서 이제 단기에 그냥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사회복지학 개론 자체는. 그래야 이제 영어나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에. 따라서 이 개론에서 이런 하문제는 그냥 막 들어와줘야 돼. 막. 아셨죠? 보는 순간. 근데 상문제는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중문제는 웬만하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중문제까지는 맞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문제는 2013년 7월 보호직 시험은 최하 90점입니다. 최하. 아셨죠? 이 난이도라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2014년 8월 이제 사회복지직을 시험을 봤는데 상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중문제, 3문제, 하문제, 17문제. 자, 요거는 실수로 한 문제 틀릴 수 있어도 요거는 최하 95점. 그리고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네. 너무 쉬웠죠. 자, 그 다음에 2014년 3월 사회복지직 시험 보니까 하문제가 18문제죠? 너무 쉬웠겠죠? 자, 요거 틀릴 수 있었겠죠? 근데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틀렸으면 95점 최하. 그 다음에 보호직 시험. 자, 오히려 보호직 시험이 어려웠어요. 보호직 시험이. 그죠? 여기도 어려웠고. 난이도가 좀 어려웠죠? 여기도 어려웠어요. 여기는 쉬웠고, 여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직 시험이 어려웠고, 사회복지직 시험이 오히려 쉬웠어요. 실제 이제 2014년 4월 보호직 시험이 조금 삐껴나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나옵니다. 자, 아까도 보면은 하문제가 18문제까지도 되잖아요. 그 하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하로 분류를 했냐면 시험이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이미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온 문제는 다시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번 나왔는데 틀려버리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한번 노출됐는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앞서 하문제로 분류한 것들은 다 기출문제 논점에서 겹친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조건 맞아야 하는 시험이다. 문제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논점 여기도 보면은요. 잘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것들이. 자, 사회복지의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 사회복지의 자녀적, 제도적 개념, 복지주체 논의. 자, 복지국가의 정당성 또는 민간, 그러니까 정부 실패냐, 시장 실패냐, 뭐 이런 것들인데 복지의 공급 주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비민법의 순서, 개정구빈법, 중상주의, 조지와일 등의 사분법. 이건 막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나마 조금 삐껴서 나온 것이 바로 중상주의인데 이거는 저한테 수업 받으면 이건 그냥 맞추는 겁니다.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지왈딩,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길이죠. 자, 그 다음에 기초에서는 인행사와 조사론에서 성격이론이 출제가 돼버렸어요. 아들러.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학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사론에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인행사에서는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자 준비해야 돼요. 아예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집. 그 다음에 성과 측정 델파이. 델파이 항상 잘 나오는 겁니다. 종단조사 브래드쇼의 이 욕구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설계의 타당성과 관련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항상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사론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조사론은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실천론에서 여기까지 이제 실천론인데 윤리강령, 사회복사의 역할, 그 다음에 관계론, 과정론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 실천 모델, 가족치료 항상 시험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천 기술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문제가 나왔는데 참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자, 협동조합 기본법과 이번에 이제 윤리강령 기능 문제. 윤리강령 기능 문제. 윤리강령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 기능 문제가 나왔어요. 윤리강령의 기능을 묻는 문제. 윤리강령 기능의 문제는 이게 2013년 시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8월 24일 시험에.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윤리강령의 기능 문제가. 근데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은 항상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8월 달에 윤리강령의 기능 문제를 물어봤단 말이죠. 처음으로 나온 문제예요. 이게 윤리강령 기능 문제는 사실상 윤리강령이 잘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윤리강령의 기능 문제는 이미 요게 2013년에 8월에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8월 사회복지직 시험에. 근데 얘가 이미 나왔어요. 언제? 2013년 1월 26일 제11회 제11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윤리강령을 기능을 묻는 문제가. 근데 얘가 공무원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자, 놀랍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닌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게 2014년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얘가 협동조합 기본법이. 근데 이것은 이미 2014년 1월 시험에 제12회 1급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2012년 그 어렵다던 시험에 분권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이미 1급 시험에서 분권교부세의 문제가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아셨죠? 이렇듯이 이제 그래서 1급 기출문제 활용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우선 이제 우리 공무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론에서는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사회적 배제 항상 잘 나오는 겁니다. 장기요양보험도 항상 잘 나와요. 뭐 이런 문제는 그냥 나오면 맞춰합니다. 기초법, 그 다음에 EITC, 아동복지에서 이제 카두시네, 3S 모델, 입양특례법,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오는 것들. 잘 나오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삐껴나온 것이 요겁니다. 그나마 입양특례법.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입양특례법에 한 번도 다뤄지지 않다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론 강의할 때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입양과 관련해가지고 뭐 아이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정법원 허가, 그리고 입양 숙려제도 도입되고 뭐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 분석과 더불어서 빈출 논점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이제 실제 이제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볼 거고요. 자, 이제 고득점 전략입니다. 마지막.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3단계 전략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이론을 다져야 합니다. 그죠? 이론을 잘 다져야 돼. 이론을. 이 이론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통적인 그 구성 체계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론을 다졌으면 뭐를 해야 하느냐? 일단 기초를 다져라. 기초를 다져라.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핵심 요약본으로 끝내려고 하거나 뭐 핵심 요약본 보고 95점 맞았다.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예. 반드시 이론을 다져야 돼요.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기간 내에 공부하는 기간에 확 몰아쳐가지고 이론을 다지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때 다만 이제 조심하실 게 이론을 다질 때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여부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 기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제 공부하는 우리 이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정통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이론 내용에 언제 시험에 나왔는지 전부 표기를 했어요. 역대 기출 문제를 전부 표기했어요. 따라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시험에 나온 부분이구나 아닌 부분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일단 전반적으로 이 이론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기출문제를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거는요. 여기서 물고기가 어디서 튀어오르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에다가 낚싯줄을 던져야죠. 나오지 가능성도 없는 여기에다가 그냥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올 부분에다 던져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 내용 중에서 이론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 즉 난이도까지 어느 정도 난도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기출문제로. 아셨죠? 반드시 기억하실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론 공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병행해라.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셨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공부에서. 그래서 이론을 다지고 기출문제를 간파해라. 아셨죠? 예. 저는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부터 최근 것까지 진도별로, 테마별로 그리고 기출문제를 볼 때는 최근 것만 봐서는 안 돼. 절대. 아셨죠? 공개되기 이전 문제, 2008년 이전 문제에서도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것은 봤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쉬웠는데 풀어보지 않았다면 틀립니다. 그런 문제는. 따라서 한번 봐줘야 돼요. 아셨죠? 예,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어디까지 문제가 나오는구나 확실히 알게 됐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삐껴나오는 문제가 간혹 있기 때문에 삐껴나오는 문제까지 약간만 범위를 확장시켜주면 돼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약간만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3단계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커버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급 기출문제도 국가시험이고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셨죠? 예. 확장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수업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간파해 드릴 거고요. 우리 수업 과정에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함으로써 확장까지 시켜서 삐껴나오는 문제까지 맞춰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100점을 목표로 할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 개론은 그냥 70점만 맞으면 돼요. 나머지 영어 이런 거 공부하세요. 그럼 뭐하러 강의하는 겁니까? 뭐하러? 어차피 2개월 공부하는 거 어차피 2개월 분량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분량이 64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 강의하면은 어차피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왜 비껴나가냐고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최하 사회복지학개론 90점이 넘어야 돼요.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남보다 더 조정점수건 어떻든 간에. 아셨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진행 및 구성입니다. 강의 진행. 우리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득점 100점을 목표로 간다. 우리는. 아셨죠? 적어도 최하 90점이다. 최하 90점이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개론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 과목이고 한 번 올리면 떨어지지 않는 과목입니다. 뭐 행정법이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사회복지학 개론도 너무나 쉬워요. 문제 풀 때 보면.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이론을 다지는 겁니다. 제가 1단계로 얘기했던 거. 그죠? 그리고 이제 핵심 이론 강의도 할 겁니다. 핵심 이론 강의. 여기서 그야말로 빈출되고 있는 아주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 또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양 사이드로 자 기출문제를 간파, 단원별 문풀에서 물론 이제 응용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여기서 대표 기출문제. 왜냐면 시험에서 20문제에서 18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기출문제 논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파악할 거고, 최종 정리, 또 빈출 논점 통해 가지고 다시 이 기출 논점을 가지고 잘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또 연습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기둥을 세워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국가직과 지방직 대비해서 요게 이제 삐껴나오는 범위를 또 다시 한번 넓혀서 확장, 심화 공부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 고득점과 100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출제 경향, 최근에 출제 경향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합격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강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선생님들 모두가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이 고득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잘하는 게 사회복지학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이제 그냥 대학원 과정만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로지 사회복지를 공부했던 청통파 전공자로서 그 강의자가 집필한 이 교재,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 있게 합격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단기간에 단걸음에 합격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리엔테이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